스카이어 슬프 타임즈 2023년 10월 20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잡자니 성장이 걱정, 딜레마 하는 9개월간 금리 동결, 신호경 민선희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환율, 물가, 성장, 복합 위기에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당분간 딜레마 속에서 동결 이어질 듯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일러야 내년 2분기 인하 관측 우세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금리 올려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느낌상 그럴 것 같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가계대출 6개월째 증가, 환율 상승, 자금 유출, 금리 인상 요인.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라도 가계대출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또 자금 유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이라기보다도 외국 자본이 우리가 그 금리가 안 올리면은 이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은 계속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우선 현재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는 가계대출과 환율, 물가 불안이 꼽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회복 불투명하고 PF,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금리 못 올린다. 이런 어, 뭐그 좀 딜레마 속에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가 월별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많고 기타 대출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들 인용하지만은 한미 기준금리 차이 2% 현재 격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5% 돌파, 2007년 이후 처음. 김민정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연 5%선을 넘어섰다. 19일 현재 올랐다는 얘기고요. 미 그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죠. 제롬 파월의 이 의장이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한 것이다. 미 국채 금리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난 7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기지나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등 미국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 파이어 어드바이저라는 어떤 그 전문기관의 고문인 올리버 퍼시 수석 부사장은 로이터의 10년물이 새로운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소 단기적으로는 주식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는데 국채금리가 올리면 주가는 내려가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시장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하기를 바랐다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면 다시 인상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상 암시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암시했기 때문에 국채금리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으로서 이런 의문이 들어가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채금리도 오르는가? 이런 거죠.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 채권 발행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학습 차원에서 많이 그 이 국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에서 한번 그 학습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습 방송이죠. 그렇게 조금 요즘 이해력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 뉴스들을 쭉 모아봤는데 중대기점 5% 넘은 미 국채금리 고공행진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데 이봉석 기자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외국 뉴스에서 학습한 그만큼의 수준의 높은 이 수준의 그 내용을 그 보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 경제 호조 재정 적자 확대가 상승 요인이다. 상승 행진에 증시 겁먹었다. 다임원 7% 금리 대비해야 돼. 골드만삭스는 4.2%가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 그 차이가 있는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19일 현지 시간으로 중대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5%를 찍으면서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당초 10년물 금리는 2년물과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후 하락세를 탔었는데 12월에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시장은 이를 비둘기파 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그러니까 비둘기파라는 게 통화 완화를 한다 하는 얘기는 돈을 좀 푼다는 것으로 저는 우선은 이해를 합니다. 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웰 의장은 리스크 가능성과 같은 전체적 데이터에 기반해 추가 긴축 정책의 강도와 지속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미 정부 재정 적자 확대로 장기 국채 발행량이 늘어난 가운데 최대 국채 매수자였던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들이 대차대 제표를 축소, 보유자산 감축하면서 매입 규모를 줄였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대부분 연준이 그것을 인수를 했었는데 요거를 인수를 좀 줄였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등 국가들은 미 국채를 팔고 있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FHN이 파이낸셜이라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의 크리스 로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결국 은행과 연기금, 보험회사가 남게 되는데 연준은행이 국채를 인수를 안 하면은 문제는 이들 기관이 이미 정부와 기관 채권 회사채의 기한 연장에 따른 미실현 손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됩니다. 이 은행과 연기금 보험회사가 국채를 팔지를 못하고 갖고 있게 된다는 얘긴데요. 미실현 손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용어 정의라기보다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현실에서 신규 발행 국채가 싸지니까 이 뜻은 10년물 국채가 금리가 오른다 하는 얘기에서는 신규 발행 국채는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금리를 말하자면 보장해 줘야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요는 줄어들어서 안 팔린다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5%에 주목하는 이유, 부정적인 효과, 광범위하다. 중요 기점, 시그니피컨트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마일스톤, 이정표라고, 마일스톤이라는 게 이정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가 세계 장기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주택 아까 그 앞에서 우리나라 금리 올려야 될 이유 등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미국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채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낙제다, 주가는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75포인트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85, 0.96 이것도 많이 떨어졌는지 어떤 건지 그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은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단 불안까지 겹쳐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11시 20분 현재 일본 니케이 225 평균 주가 0.41% 비롯해 한국 코스피 1.94%, 우리나라는 뭐 거의 2%대가 내렸네요. 호주 S&P, SSX, ASX 200 지수도 마이너스 1.26% 등의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새로 발행되는 채권값이 싸지면서 은행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수요는 갈수록 줄고 이에 따라 은행권의 미실현 손익이 불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자가 잘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좀 좋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로는. 나아가 시장 금리가 미 국채 금리를 따라가는 한국을 비롯해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려는 글로벌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골드만삭스는 미 경제 둔화에 국채 매도세 진정될 것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먼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7% 금리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금리 속에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이 닥칠 가능성도 거론됐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은 소비자 물가 등이 더 중요한데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 등은 뭐 당장 저희는 그 외식 물가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적은 돈 가지고 먹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서 그냥 사다가 이 조리해 먹고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어떤 좋은 음식을 좀 먹어보자 해도 너무나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는 우리나라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3분기 실적 나온 것들을 제가 좀 뭐 중요 기업들의 경영 영업이익 그 추세를 또 별도로 또 좀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채권값은 하락한다. 요렇게 이제 그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 기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4분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채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함께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로 미국 경제가 도로의 구멍, 포트홀처럼 둔화하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라고 또 골드만삭스는 진정될 거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웰스파고 투자연구소의 스콘렌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도 부채 비용 상승으로 미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도 또 소개하고 있네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 보면은 미국의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등 세계 안보 비용 증가로 인해 에, 국회에 예산 증액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연방 정부의 지출은 줄어들 전망은 보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가 더 신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이 사람의 얼굴을 이제 뭐 우리 국내 어떤 금융기관 사람들보다도 다이먼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내용을 그 편집 얘기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그 말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에,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주식과 달리 채권 가격은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니까 액면 금액은 불변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단순한 것 같아도 채권 매매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연합뉴스 이 기자가 그 보도한 내용들을 전에 조금 자꾸 관심 있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 폭이 제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어, 외국계는 2300도 깨진다. 7개월 만에 최저 지찍은 한 증시 11월 첫 주가 분수령. 권홍 기자 조선 비즈에서 또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20일 새파랗게 질렸다. 우리 그 기자들의 이렇게 감성적인 문학적인 표현들, 언론 보도에 적합한 용어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주의를 끌려는 관심을 끌려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아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불거지면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코스피 지수 2400선과 코스닥 지수 780선도 무너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으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이 보도의 서론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네요. 그래서 11월 1일 나오는 미국 FOMC 죄송합니다. 정례의 결과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 그 국제 안보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이 계속 돈을 써야 된다면은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은 고금리 장류야 하이어 폴 롱고라고 되어 있는데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뛸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1천억 달러, 약 135조 원의 규모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그 다른 뉴스를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1천억 달러 증액 이 의회에 요청하는 연설을 또 방송하는 뉴스가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강달러도 주식시장에 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환차손 부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 그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 가치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외국인은 최근 3개월간 국내 시장에서 5조 6,490억 원을 순매도했다. 아, 맨날 뉴스에 나오면은 외국인 뭐 1개월 만에 다시 매수세, 뭐 그다음에 매도세, 맨날 이런 거 하는데 걔네들은 항상 그렇게 변동성 있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 조그만 상황에 대해서도 그거를 사람이 판단해서 한다기보다는 누구 표현대로 전문가 표현대로 하면은 그게 뭐 전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자동 매매라는 게 있기도 하다. 그렇게 또 소개하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8월처럼 매파적인 통화 긴축, 이게 그 금리 올린다는 얘기죠. 시장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결국 뚫린 마의벽, 미 국채금리 5% 돌파의 증시 요동, 금융 불안 확산, 황원영 기자 더 팩트라는 데서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 5%, 이 국채금리가 오른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올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금리까지 올라가 그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겠죠. 어, 그 다음에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가라앉았던 미 은행권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아까 이해한 대로 새로 발행되는 채권값이 싸지면서 은행들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수요는 갈수록 줄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실 평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미실현 손실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뉴스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평화 대 전쟁은 안정 대 변동성이라고 보면은 이게 그 평화는 특별한 상황이고 변동성과 전쟁은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다. 요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평화와 안정이란 것을 특별한 것으로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에,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아니 특별한 것이다. 어브노멀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평화란 게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그래서 전쟁과 변동성을 반대로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허구한 날 뭐 오늘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없는 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에서 어떻게 이 살아남느냐, 생존하느냐, 이것이 이제 선택사항이 되는군. 이라고 이제 제가 느끼게 됩니다. 개인 인생에서도 그 앞으로의 그 앞날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 있는데 저는 그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 이 선택에 따라서 그 커다란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런 생각까지 개인 인생까지 생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그런 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여러 뉴스들이 뭐 세계 정세 및 그 안전까지 생각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네요. 그런 와중에 HD 현대일렉트릭은 회사 재발행 가문성에 흥행을 했다. 어, 금리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선은 회사채 발행 성공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총 255원의 공모채 모집에서 2년물과 3년물 그 단기 부채네요. 장기 저기 회사채가 아니고 그래서 뭐 현대일렉트릭이 뭐 하는 회사라는 것도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도하는 자세 좋습니다. 저는 뭐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보는 독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자들은 현대일렉트릭은 뭐 하는 회사라고 간단히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어떤 이 글의 작성 매너 이런 거 좋죠. 올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유가 상승 덕에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었다. 그래서 다른 뉴스를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에서의 그 수요가 꽤 많이 늘었다. 이렇게 벌써 한 몇 달 전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그 주문 생산을 받는 수주 생산하는 그런 업종의 차이, 수주 잔고가 중요한데 4조 8천억을 좀 기록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공개는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 기자가 입수한 거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38.7% 증가한 규모다. 매출은 수주잔고가 그리고 매출액은 35.8%, 영업이익은 3.8포인트 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늘었지만은 이익률은 그만큼 많이는 안 올랐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이달 그 사채 회사채 발행이 언더 발행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게 언더 발행이 또 이게 뭐야? 음, 이것도 좀 배우게 되네요. 그러니까는 이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그 회사채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2년 몰이라고 그러면 2년 후에 1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언대 발행이라는 것은 금리 차익이 어느 정도 그 마진을 줘야 되니까 그 언더 발행을 그 적게 해서라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거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0bp 하면은 뭐 이거 금방 이해가 안 옵니다만은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0.0 뭐 얼마가 0.05 퍼센티지일 거로 같습니다. 어, 개별 민평금리라는 것도 여기에 처음 용어가 오늘 저는 배우게 되고 이렇습니다. LS전선도 그 회사채 발행 성공했다는 얘기고 현대백화점도 확보했다는 얘기고 반면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오버금리로 모집액을 채웠다.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금리 수준이 있는데 금리를 더 올려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한다 그러면은 9만 5천 원에 발행하겠다. 그러면은 이 현대일렉트릭은 한 9만 9,500원에 발행하겠다. 9만 5천 원이 아니고 10만 원짜리인데 9만 9,500원에 발행하겠다 해도 팔렸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가 한 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좀 검색해서 좀 학습 과제가 좀 될 것 같네요. 저와 같은 무식한 독자들에게 언대 발행, 오버금리 등 용어 정의도 소개하는 기자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 쓰는 아재 개그가 친절한 금자씨 같은 기자분들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별도로 공부 시간 안 갖더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송을 하는 것 자체도 하루 분의 그 어떤 편집분을 하면서도 참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배울 건 많고 나이를 먹어서도 배울 거는 끝없이 많고 경험을 못했던 분야다 보니까 이 금융 뭐 이런 쪽은 완전 저는 이 젬병입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가서 오늘 이렇게 또 좀 이렇게 학습용의 편집을 해보게 됩니다. YTN 인수전 다크호스 등장, 고 문선명 아들 문현진 참전. 요게 좀 신선한 뉴스예요. 이민아 기자 조선비지에서 문현진 원코리아 미디어 홀딩스 세워서 참가했다. 미 UPI 통신을 운영했었다. 아우 이거 대단하네요. 한 언론 다양성 필요하다. YTN 입찰 569 참여, 낙찰자 23일 발표. 자, 여기에서는 뭐 통일교 얘기 뭐 이런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YTN 뭐 이런 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문 의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상당히 이 배움도 많은 사람이네요. 역사까지 공부했다니까. 제가 궁금한 건 YTN이 왜 팔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YTN의 현재 최대 주주는 그 공개 기업이죠. 한전 KDA이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마사회가 있네요. 이런 그 최대 주주의 지분들을 보니까 한전 지금 적자 행진이죠.
팔아가지고 이게 그 계열사 연결로 봤을 때 KDN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다음에 한국 마사회 이런 데는 뭐 이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우리가 그 쉽게 이쪽이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국 마사회 분명히 그 정부하고의 그 산하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그 국민들의 사행심을 공식화한 거 아니에요. 복권도 그렇고 한국 마사회도 그렇고 그런 건데 이 발표는 뭐 3일 회계법인이 발표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그 문선명 아들 문현진 씨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진보 보수 성향 언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언론과 같은 지형이 한국 언론에 필요하다. 자기가 한국 뉴스 채널을 보면은 10분만 있어 보면은 한국이 편향적인 보도를 다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친다. 그러면은 문정권 때는 진보적인 뉴스들만 다 모든 언론들이 얘기했냐. 음,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한 1년 이제 뭐 반 정도 돼 가나요? 그러면은 모두 그 보수 성향의 언론만 나오나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공중파, 이런 이 YTN도 이 공중파로 그 방송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에, 지선이겠죠? 지선 YTN은 인터넷상으로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YTN이 그 연합뉴스하고 관련이 있는 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YTN이 조금 그 전에 보더라도 제 느낌은 얘네들 꼭 그 왼쪽 레프트로 너무 쳐졌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건 어떤 이런 상황까지 나온 거 보면은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정권 잡았을 때 한번 뭔가 휘저어 보는 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왜 정권을 잡겠냐? 자기가 뭘 일을 해보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언론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레프트로 너무 왼쪽으로 갔다. 지금 이런 느낌 같은 느낌 그런 거 지울 수가 없는 거 사실입니다. 이분이 그 문현진 씨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UPI 통신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큰 이 중요 인물이 줄 알게 됐습니다. SK 회장 지정학적 분쟁 시 민첩한 대응 필요. 지혜운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뭔가 자기네 이 그룹들 CEO들 모여가지고 뭔가 이 모임을 가진 모양인데 생존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시 환경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거시 좀 크게 본다는 얘기죠. 글로벌하게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이 2016년에 처음 제기한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내의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빠르고 명확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적자 생존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진화론적인 논리로 표현하더라도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것이 미중 간의 경쟁 심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창출 가속화, 양적 완화 변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그리고 개인의 경력 관리를 강조하는 문화 확산 등 요런 거 중시해야 됩니다. 너무 그 집단주의 뭐 이런 거보다도 이런 게 그 자유자본주의에 참 좋은 거겠죠. 개인의 경력 관리를 강조하는 문화 확산들. CEO에서 이런 그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할 때에도 거시환경 변수를 분석하지 않고 미시환경만 고려하는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좁은 눈으로 보지 말고 넓은 눈으로 봐서 이렇게 요구했다. 임원들하고 CEO들만 모인 게 아니고 또 주요 임원들도 갔는데 이게 이제 베이징 이후에 14년 만이다 그러는데 이게 그 프랑스에서 열린 게 아마 그 유명 럭셔리 회사인 루이비통 무슨 에, 갈라쇼인가 뭐 거기에선가 이번에 처음 이 동거인하고 이혼이 법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물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도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물러났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트너하고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뭐 먼 그룹의 아니 그 재단의 뭐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사람인데 이름도 못 들어본 데인데 나름대로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그러니까 좀 이쁘게 생기긴 생겼네 연예인처럼. 음, 돈 있으면은 그것도 뭐 최 회장이 또 못생긴 얼굴도 아니고 뭐 그 지금 그 노소영 씨하고 낳은 자식들이 그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을 할래나 모르겠네. 뭐 개인사는 뭐 실질적으로 뭐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나온 사진에 보면 뜬금없이 이게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또 옆에 와 있네요. 이분도 세계적인 그 뭔가 글로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좀 있을래나 반기문 씨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뭐 아직 나이 먹어서 그래도 대우를 받고 우리 같은 이 뒷방 늙은이가 된 상태는 아닌 이거 부럽죠. 이런 걸 보면은 흑연 틀어진 중 결국 축출 조인다 한 배터리 어깨 비상 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이 2차 전지 그 전기차 배터리에 그 흑연을 수출 통제하는데 수출 허가제로 하니까 우리나라한테는 계속 줄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적 강제를 피하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비록 비용이 오른다 해도 중요한 공급원의 다양화에 임하고 있다라고 일본 그 동양경제에서 나온 얘기를 별도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그렇게 돼서 뭐 우리나라는 뭐 뜨거라 뭐 저저저거 그걸 언론에서 중국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그래서 다른 데서도 흑연은 나올 거 아니에요.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용이 오른다고 해도 공급원을 다양화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처하든지 아니면 꼭 흑연이 안 들어가는 배터리도 저는 있는 거로 그동안에 쭉 배터리가 여러 가지 그 물질로도 다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니켈, 망간, 그다음에 뭐 코발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양극 소재만. 그러니까 흑연은 필히 뭐 모든 배터리에 다 들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도 통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비싸도 다른 데 거 사는 수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은 안 팔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의문이 그거예요. 2차 전지 거 회사 우리는 그 3차 2차 전지 하는 데가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어딘가 삼성 SDI하고 SK온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재료 가격하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이 다 영업비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공개해 놓고 뭐 어쩌고 피해가 많다는 둥 뭐 이런 이따위 얘기들을 좀 해봐라. 무슨 영업비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중국이 이럴 때는 아주 힘들어 미치겠다 이따위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아까 SK 그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대로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오픈해 가면서 생존 전략을 짜라. 그거 아주 그 단기적으로 미시적인 시각으로 방위산업도 아니면서 무슨 영업
비밀들로 해서 안 알려주는 그런 기업들을 운영할 바에야 니들은 그럼 망해도 싸다. 나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